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게 탈이야.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돌아가면 안 좋을 수가 있고, 우울에 계신 분은 피곤함이 굉장히 많고 밥맛이 완전히 떨어지는 분이 꽤 있고, 정말 내가 이게 우울증이라는 병이 생긴 건지 아니면 내가 요새 좀 예민한 건지 이걸 잘 구분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우울감 없는 우울증도 있긴 있어요. 그때 꼭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대가들의 진짜 고급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자, 오늘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의 전 교수였던 진아영 교수님 모시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께서 이제 25살에 유학을 가셨잖아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오늘 저희가 아주 재밌는 어플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5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학습 어플이에요. 사실 우리가 언어를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니즈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매일 하는 게 어렵고 재밌게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해결하는 듀오링고라는 어플이거든요. 교수님께서 25살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였나요? 생활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장 가서 영어를 못하면 정말 좀 무시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당해보고, 병원에 있으면서도 지식이 있지만 그걸 말을 못하니까 그런 서러움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어플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게 저처럼 이렇게 공포심을 느꼈던 사람들의 공포감을 해소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저랑 해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 초록색 부엉이 친구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듀오예요. 간단한 질문을 한대요. 무슨 언어를 배우시겠어요? 영어예요. 듀오링고를 어떻게 접하셨나요? 지식인사이드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영어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기본적인 대화는 할 수 있어요. 영어를 배우는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과 소통이 하고 싶어요. 일일 학습 목표가 뭔가요? 3분부터 30분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하루 3분씩 매일 3분 꾸준히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면 첫 주에 25단어를 배울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이제 가장 알맞은 시작점을 찾아보아요. 영어를 조금 알고 계시나요? 그래요. 의미가 일치하는 단어끼리 탭하여 짝을 지으세요. 이렇게 짝을 지으라는 거야? milk, 이 도시에 동물원이 있나요? 기차 왔어요. The train is here.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사실 게임하는 것 같은 그런 맛이 있습니다. 하나씩 헤쳐나간다고 해야 될까? 조금 놀라웠던 거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무료라는 게 좀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뭐 듀오링고 앱을 한번 깔아서 해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인스타그램 듀오링고 코리아로 들어가 보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한다 고 합니다. 동시에 우울증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나라기도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다들 슬픈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한데, 이 우울증 발병이 정말 많은데 우울증이 발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이게 오랫동안 있었으면 알 텐데 최근에 급격하게 많아진 병이거든요. 정말 내가 이게 우울증이라는 병이 생긴 건지 아니면 내가 요새 좀 예민한 건지 이걸 잘 구분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어떻게 해서 구분을 해야 되나요? 일단 예민한 것과 우울증 이걸 먼저 구분한다면요. 진짜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제 우울증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이런 막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 이 우울증이 정말 뭔지, 내가 우울감은 좀 있고 좀 예민해진 것 같은데 이게 우울한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우울감이 있고 우울증이 있잖아요. 우울감이라는 건 어떤 현상이 있어서 새드한 현상이 있거나 뭐 누가 돌아가셨거나 이별을 했거나 그러면 새드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우울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울증이라고는 정신과적 진단이 있잖아요. 사실 정확한 진단명은 주요 우울증이에요. 거기서 좀 차이점을 볼 수 있어요. 일단 둘 다 우울감은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울한 것도 우울감은 있는데 이 우울감이 일단 심한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이 우울증을 진단할 수도 있고 우울감 없는 우울증도 있긴 있어요. 그때 꼭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현저한 흥미상실. 재밌는 게 없습니까? Yes. 어떠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저 요즘 우울한 것 같은데 진짜 우울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청년이 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맛있는 빵이 여기 있는데 안 먹고 싶어.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우울증일 수 있다. 우울증일 가능성이 더 많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정말 좋아했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야구 맨날 보시는 분, 축구 아침에 조기 축구 하시는 분, 그 자기가 정말 신났던 거 있잖아요. 그게 신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울감이 있을 수도 있고 우울감이 없으신 분은 흥미상실.
이게 진짜 있어야 되는 심텀이에요. 그런 다음에 근데 생각해보면 좀 우울하신 분이 있지만 자기가 정말 좋아하던 거가 전혀 관심 없어졌다는 드물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좀 우울하다 하더라도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좋아할 가능성이 크군요. 그렇죠. 우울하다가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빵이 나처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울하다가도 친구랑 전화해서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울증이 되면 그런 흥미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러니까 진짜 세상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까지 되기는 그 단계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우울감 말고 우울증에 나타나는 건 동반 증상이에요. 그냥 우울하다가 아니고 현저한 변화가 있는 동반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친구를 보거나 배우자를 보거나 자녀를 보거나 얘가 우울한 거 아닌가를 보면 우울감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춘기 때 우울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동반 증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동반 증상이 뭐냐면 여러 가지 신체적 증상이 있어요. 수면의 이상. 잠을 잘 못 자요? 그렇죠.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더 많고 더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면 이상. 그 다음에 체중의 변화예요. 밥맛이 완전히 떨어지는 분이 꽤 있고 오히려 밥맛이 올라가서 계속 먹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쫙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체중이 든다거나 그 다음에 에너지 차이 많이 나요. 우울해서 기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피곤함이 굉장히 많고 에너지가 확 떨어지는 이런 신체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적인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집중이 안 돼. 평소에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하던 애가 갑자기 막 집중이 안 되면서 성적이 막 떨어진다거나 사고가 클리어하지 않은 생각이 잘 안 되는 그런 게 나올 수 있고 그거 말고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이 세상에 나는 쓸모없다. 나는 이 세상에 짐만 된다.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있고 그 사고에서 가장 극적인 사고는 나는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게 딴 사람한테 더 낫겠다. 또 하나는 말이나 행동이 느려질 수 있어요. 평소에 다다다다 이렇게 하시던 분이 그냥 이렇게 되게 천천히 말도 천천히 하고 이렇다거나 그 반대로 너무 불안 초조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뭔가 행동이나 생각이 극단으로 그렇죠. 가는군요. 네. 그리고 그 증상 범위가 좀 있어요. 그냥 한 단계가 아니고 이렇게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에너지도 없어지고 집중도 안 되고 불안 초조하거나 아니면 되게 사람이 느려지거나 생각이 잘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동반 증상이 많이 나와요. 진단하려면 5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우울감이 좀 우울했다가 기분이 좀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울증 있으신 분은 대체로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이렇게 2주 이상 전반적인 우울한 감정이 그냥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로 봤을 때 조금 더 심한 강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반 증상이 있고. 이렇게 특정한 증상이 2주 이상 장기간 나타나면 이건 내가 예민하다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울증이라고 봐야 되는군요. Right.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우울증은 정신과적 이제 진단받는 질환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감염이 걸리면 원인이 있듯이 이거에도 우리가 어떤 파트는 복합적 원인이지만 어떤 파트는 유전적 원인, 어떤 사회적 원인, 그다음에 심리적 원인으로 이 원인으로 인한 발병을 했다고 이제 보는 거죠. 나를 반짝하게 했던 것이 더 이상 나를 반짝하게 하지 않는다. 이거 위험 신호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 같은 우울해라고 말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항상 친구랑 놀러 가서 뭐 하는 걸 좋아했어. 게임하는 걸 좋아했어. 근데 친구가 게임하자고 전화 와도 전화도 받기 싫다. 사인이 될 수 있죠. 근데 사실 엄마들은 애들이 게임 안 한다 그러면 좋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애 정신 차렸나 봐. 이러고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어쩌면 아마 모든 것이 지금 싫어진 상태일 거예요. 예를 들면 밥 먹는 거, 나가서 쇼핑하는 뭐든지 그 아이가 좋아했던 모든 것을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 상황이 되면 진짜 위험 신호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소아청소년에서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우울해라고 잘 말하지 않고 우울하다는 그런 걸 자기도 잘 못 느끼는데 흥미를 상실하면서 irritable해져요. 신경질적이. 뭐가 말하면 폭발적으로 신경질적이고 화를 잘 내고 못된 말을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은. 우울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우울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소아청소년에서 나오는 거는 어디 아프다고 해요.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뭐 귀가 아프다. 신체적인 증상으로 많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러면서 다른 재밌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런 변화가 있다면 한번 전문가를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울증이 좀 잘 오는 어떤 성격적이라든지 유형이 있습니까?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우울증의 위험도를 올리는 그런 걸 보면 사회적 고립이라던가 표현을 잘 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둔다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높을 수는 있죠.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때 그렇게 우울증이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울증에 있을 때 옆에 사람이 가장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옆에 있어주는 거. 그냥 옆에 있기만 하면 됩니까? 내가 여기 있어 전화해주고 한번 얼굴 보고 그게 굉장히 우울해서 끈으로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립이 돼. 누구랑 말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러면은 발병될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정도의 어떤 위험이 있을 때 그걸 발병하게 만드는 사회적인 여건이 생겨버린 거군요. 그렇죠. 혹시 직업적으로 우울증을 조금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직업군이 있습니까? 좀 조사한 것도 있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멘탈 스트레스 있잖아요. 감정 노동. 그게 더 많을수록 아무래도 더 힘들어요.
예를 들면요. 정신과 의사. 의료진, 그다음에 요즘은 선생님, 불만, 민원 뭐 이런 yes. 그런 멘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서 높을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요인이 있어요. 불규칙한 루틴. 아침에 일하다가 저녁에 일하다가 아니면 뭐 경찰관이라던가 의사 같으면 전화 오면 바로 뛰어가야 되는 이런 직업 있죠. 그런 직업이 디프레션 리스크가 올라가요. 제 시간에 자거나 일어나거나 이게 안 되는 것도 위험한 요소군요. Right.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디프레션도 그렇고 다른 정신질환도 그렇고 수면을 정확하게 충분히 주지 않으면 리스크 다 올라가요, 거의. 교수님께서 이제 정신의학과 교수를 아주 오랫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서 스스로가 우울증인가? 라고 진단하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2017년에 많이 아팠는데 잘 알려진 질환이 아니었어요. 자가면역성 자율신경계 장애, 이제 혈압 조절, 맥박 조절, 체온 조절 이런 모든 자율신경계가 하는 게 잘 안 되는 그런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단이 잘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우울증 아니냐고 하시더라고. 왜냐면은 보기에 사람이 피곤해하고 무기력해하고 일을 잘 못하니까 우울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때 제가 우울감은 있었어요. 그 상황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몸이 아프면 우울하죠. 또 몰라주는 게 우울하죠. 억울하죠. 이런 거는 많았었어요. 그걸 겪으면서 느낀 건데 그 아픔 자체, 우울증도 똑같은데요. 정말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진짜 고통이 있어요. 아픔의 고통이. 그 아픔도 있지만 그걸 혼자 하고 있다는 그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울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옆에 있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 아픔을 덜어주지 못해도 혼자 있는 아픔은 덜어주겠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우울증이 계시거나 질환이 있거나 할 때 옆에 있어준다는 거, 함께 그걸 해준다는 거, 그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우울증 겪는 환자들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시겠어요? 맞아요. 거의 매일 울었어요. 힘들어서.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런 상황을? 제가 감사함으로써 이겨냈어요. 이게 제가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잘 알거든요. 감사라는 게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좀 이렇게 무슨 약간 종교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심리학적으로 많이 연구된 게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올라가고 도파민이 좀 올라가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진짜 나올 수 있는 게 감사예요. 근데 절망적일 때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저절로 잘 나오지 않죠. 왜냐면 감사할 게 없거든요. 없다고 느껴지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인데요. 건강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도 아파보지 않은 사람과 건강이 비실비실해서 아팠다 낫다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건강을 감사할까요? 후자가요. 그죠? 이상하죠. 더 많이 줬는데 안 감사하고 덜 준 사람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팠을 때 원망만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아프네, 내일도 아프네, 오늘 또 아프네 이렇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감사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오늘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를 돌봐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 보스가 더 쉬라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확실히 통증이 조금 줄어요. 왜냐면 세로토닌, 도파민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제가 그전에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2017년 아픈 이후로 감사가 그냥 막 나오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렇게 된 거에 되게 감사해요. 그러면은 제 기분이 어떠냐면 몸은 안 좋은데 대체로 기분이 계속 좋아요. 당연한 게 없어졌군요. 당연한 게 없어졌어요. 우울과 불안이 클 때 의사를 찾아가거나 상담을 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심각한 증상이 있으실 때는 당연히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걸 권하고 이제 그 정도 아니고 이제 내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실제로 치료사들도 가르쳐 드리는 거에 인지행동 치료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사고 있잖아요. 우리 인지, 생각. 이게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 더 건강하거나 밸런스 있는 생각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디프레션 얘기할 때 사고가 부정적으로 된다 했잖아요. 나는 쓸모없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없어지는 게 나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게 부정적인 사고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바꿔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직장에서 내가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뭐 실수 잘못 말했어.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소장님이 아니 그 제일 중요한 거 그걸 틀리게 말하면 어떡하냐. 앞으로는 저거 할 때마다 나한테 먼저 검사 받고 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사고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 부장님이 이제 나를 정말 싫어한다. 나를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감정이 거기에 따라서 자괴감이 온다거나 약간 모멸감이 올 수도 있고 나를 막 야단쳤으니까 내가 안 될 거다. 희망 없음. 감정이 생기잖아요. 생각 때문에. 그러고 나면 나의 행동이 부장님 보기도 싫고 나는 안 될 사람이니까 노력도 잘 안 하게 되고 동기도 잃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더 무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부장님은 나를 더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자가 충족적 예언.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장님이 나를 싫어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났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부장님은 나를 더 도와주고 발전하라고 지금 나한테 와서 배우라고 하는 거야. 나를 더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배우면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어때요? 잘못했긴 했지만 부장님에게 그렇게 네거티브한 감정이 아니고 내가 배우면 될 수 있다는 동기나 희망이 좀 있잖아요. 그럼 행동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겠죠. 부장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겠죠. 그럼 어떻게 돼, 결과가? 부장님하고 관계도 좋아지겠죠? 나도 더 잘하게 되겠죠. 그래 놓고는 생각하는 거예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부장님은 나를 배우라고 그런 거고 나는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생각했던 거가 감정과 행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재밌는데? 원인과 결과가 묘하게 섞이네요. Right. 그래서 디프레션에서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좋겠다.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한다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울해지죠. 그럼 아무래도 딴 사람 전화도 안 받고 나를 쓸모없는 사람이라 이런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도 멀어지고 결국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역시 내가 맞았어. 그래서 디프레션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자기 말이 맞다고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결론이 계속 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해드리거든요. Whether you think you can or you think you can't, you are right. 당신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당신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당신이 맞다. 그리고 요거는 자녀에게도 똑같아요. 네가 믿는 그 믿음과 다른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가르쳐줘야 되고 내 스스로에게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것도 안 된다. 이게 이제 디프레션에 가잖아요. 이게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게 잘 안 돼요.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상담을 가는 거를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많이 낮았죠. 우리나라도 많이 낮았어요. 네. 또 우울증인 경우에 전 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옆 사람이 누군가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걸 알아봐 주는 거. 친구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나요? 증상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애가 좀 우울한 것 같아? 근데 항상 모이던 모임에 잘 안 나오기 시작해서 우리도 되게 즐거워하던 일을 안 하기 시작하고 이제 고립이 조금씩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어요. 직접 전화해서 이야기를 좀 해본다거나.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거기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이나 한번 같이 할래. 그러니까 별 특별한 거 아니더라도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고 내가 너의 곁에 있다는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친구인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친구한테 전화해서 너 괜찮니? 뭐 밥이나 먹을래? 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가 그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 나랑 같이 정신의학과에 한번 가볼래? 라고 말하는 거를 내가 괜한 오지랖을 부리나? 라고 걱정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첫 부분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내니? 밥이라도 먹을까? 이 말은 정말 두려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 친구가 지금 우울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러면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내가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나 정말 사는 맛이 없다 막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 너 같이 한번 상담이나 도움을 받아보는 거 어때? 요 말은 조금 한 단계 더이긴 한데 그 말도 그 사람 들었을 때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들을 확률보다는 그래도 이 친구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해준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밥을 뭐 사준다거나 사 먹는다거나 하실 것을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받자는 이야기도 이 고통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대. 너가 너무 마음이 진짜 힘들구나. 내 친구도 힘들어했는데 많이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뭐 그러냐 이거는 도움이 안 되죠. 더 힘든 애도 많어. 이런 거는요. 근데 이 고통 안에 나 혼자 있다는 그 고통이 그 고통보다 더 클 수 있거든요. 힘든 거를 나 나 혼자만 혼자. 겪고 있다는 맞아. 게. 나만 여기 있다. 그 고립되고 소외됐다는 그 마음이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팁도 있어요. 보통 이런 우울 증상이 있으면 식사나 수면이 힘들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 예를 들면 너 잠자는 게 이렇게 잠을 못 자가지고 누구나 다 이 정도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다. 가서 수면이라도 좀 개선시켜보자. 불면증 개선하러 가보자. 이건 도와줄 수 있다. 도와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게 탈이야. 생각 자체를 좀 단순화해봐라. 뭐 이런 조언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생각 자체가 많은 거가 문제가 되기도 하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돌아가면 아까 말했던 자기 충족 예언처럼 맞아 그랬어. 그 나를 싫어하니까 그렇게 행동해.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계속 파고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많다는 종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말했다가 또 아닌데 이랬다가 이런 생각 있죠. 계속 뒤집는 생각. 그러면 정말 이게 마비가 되거든요.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다 좀 어려웠어요. 뭐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시는 건 괜찮죠.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난 그냥 아닌 사람이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생소하지만 here and now 지금 여기 오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명상이네요. 더 나가면 명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봐봐요. 호흡을 지금 여기 아니고 딴 데 호흡 집중할 수 있어요. 어제의 호흡 안 되잖아요. 기억도 안 나요. 호흡의 집중은 저절로 here and now. 지금 잠깐만 예를 들면 생각이 많아서 어려우신 분은 특별히 4-2-4 호흡을 하라고 그래요. 4초 들이마시고 2초 홀드, 4초 내쉬고. 지금 한 번만 해봐도 막 머리가 돌아가는 게 진정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생각이 많으신 분은 내가 4-2-4 하라는 이유가 생각이 그 정도 아니면은 그냥 호흡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근데 그건 또 생각이 나. 그분들은. 그럼 4-2-4는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숫자 세야죠. 그거를 몇 번만 해도 훨씬 진정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생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몸이 알아. 이게 훨씬 좋거든. 아까 생각할 때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 훨씬 편하거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리면 약간 명상에 가까워지는데 요거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애들도 할 수 있고. 호하고 이하고 나올 때 나에게 말해줘요. I am worthy.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진정도 됐죠, 몸이. 생각도 좀 끊어졌죠. 그 대신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훨씬 마음이 편해져. 생각이 많아서 괴로우신 분은 쉽게 하실 수 있고 아마 자기가 이거 괜찮은데 느끼실 거예요. 스스로의 생각에 힘듦을 느끼시는 많은 분들이 반드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또 산책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울증을 아주 심하게 겪었다가 극복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자기가 심했던 시기에는 산책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하러 나가기, 산책을 하러 나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심각한 우울에 계신 분은 진짜 손가락 하나 들어서 물잔 여기 있는 거 저기 옮기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첫 번째로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가능하면 일단은 잠을 자셔요. 왜냐면 잠이 제대로 잘 못 자면서 정신이 건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울하신 분이 분명히 과수면이나 불면이나 있으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걸 최대한 정상적으로 루틴을 잡아주는 거. 몇 시는 자고 몇 시는 일어난다 해봐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도움을 받으셔서 아까 그 수면으로 가자고 했던 그것처럼 수면이라도 도움을 받아보세요. 가벼우면 수면 명상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니면 수면 약을 조금 처방해 주실 수도 있어요. 수면제는 절대 장기 복용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초기에 좀 잡아주실 때 전문가와 함께 수면을 좀 잡아주잖아요. 그러면은 에너지도 조금 더 생기고 걸어볼 마음도 조금 더 생기고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에 먹는 거. 그러니까 생리적이고 육체적인 거 있잖아요. 수면, 식사, 에너지 올리고 그 부분을 먼저 해주시면 좋아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긍정적 사고라든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든 생각이 이 영상을 보는 것도 정말 심한 우울증을 현재 앓고 있는 분보다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그분들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나 가족에 대한 이해도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확실히 이해는 좀 더 많이 하겠네요. yeah. 이게 일어나서 하면 되지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심하게는 게으르다 멀쩡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있냐. 오히려 더 고통스럽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그 일어나면 되지를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조차 없는 거죠. 그 기력조차. 그걸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이 제일 커야 되죠. 그럼 그게 회복이 될 땐 어떤 순서로 회복이 되나요? 우울증의 유전적 요인을 얘기할 때 이게 세로토닌이 전체적으로 좀 낮아요. 그래서 항우울증은 대체로 세로토닌을 올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이에 에너지가 조금 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세로토닌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기분이 조금 낫다. 그 침울했던 기분에서 좀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흥미나 이제 활동이 늘어날 수 있죠. 약간 그런 전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또 딱 맞는 건 아니고. 그다음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처음에 호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 그걸 미리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 1주 오다가 그만할 수 있잖아요. 그게 과정이라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낫는 것 같다가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나 희망적인 말은 약물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 호전된다. 그러면 되게 희망적이잖아요.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고통이 덜어져. 정말 희망적이네요. 부정적인 마음에 들 때 좀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도 힘들었을 때 했던 걸로 일단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가 되게 경쟁이 많은 편이고
그리고 기대치가 높아요. 다 잘해야 돼. 그거가 낳는 산물은 뭐냐면 다 부족해. 그러다 보면 아까 그 내가 부족하고 내가 쓸모없고 그게 우울감의 바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부족하고 못하고 있고 실수만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내가 뭐든지 잘하고 여기서 거의 막 1등 다 잘해. 그 부분을 우리가 comfort zone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되게 comfort하게 실수도 하나도 안 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은 comfort zone 바깥은 discomfort zone일 것 같죠? comfort zone 바깥이 뭔지 아세요? growth zone이에요. 성장하는 곳인가요? growth zone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으신 분, 직장 있으신 분, 아니면 새로운 거 시작하시는 분은 얼마나 고군분투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디스컴포트 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성장한다고 그 넘어지고 있는 너 참 장하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 첫 번째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2가지 팁 많이 알려드렸고 되게 좋아하시는 게 있는데요. 한국 사회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보다 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이걸 하면 안 된다, 이거 해라, 거의 그 정도잖아. 그러면은 인간이 자율성이 없으면 다 우울해져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약간의 생각의 전환인데요. 해야 해, I have to를 하지 말고 I choose to. 나는 이걸 하기로 한다. 그럼 훨씬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자율적으로 했어. 생각이 그 감정과 행동과 많은 무드를 많이 바꿔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제가 마법의 말이라고 하는 건데요. I get to로 가는 거예요. I get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런 할 기회가 있다니. 내가 애들한테 밥 맨날 해줘야 돼가 아니고, 내가 애들한테 밥을 해줄 수 있다니. 저는 자녀가 없거든요. 해야만 한다를 해줄 수가 있다니로. 그래서 I get to 안에 있는 마법이 뭐냐면 아까 감사요법이에요. 지금 모든 걸 한번 일단 추주추는 자동으로 넣으시고 거기서 나가 한 단계 높아지려면 get to. 내가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다니. 우리 애 말 안 듣는 거 징징거리다 왔다. 우리 말 안 듣는 애랑 이렇게 징징거리면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니. 지금 마지막 말씀은 너무 좋네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육아를 하면서 육아 자체를 엄청난 의무감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자체를 내가 이렇게 나에게 아이가 찾아오다니, 내가 아이를 케어할 수 있다니, 내가 이 아이의 웃음을 볼 수 있다니,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큰 행복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진하영 교수님과 함께 우울증에 관한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 우울증 아닌가? 라고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을 거고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혹은 가족에게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가들의 고급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